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화요일 오늘의 신문 배창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슬입니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강대강으로 충돌하면서 국회 파행이 장기화할 우려가 커졌습니다. 25일 남부 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최소 5명이 숨지는 등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지난 2011년 경제성 부족으로 취소된 영남권 신공항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산업은행 임직원들이 동양그룹 경영진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단서를 검찰이 포착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투애니원의 노래입니다. 컴백홈. 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강대강으로 충돌하면서 국회 파행이 장기화할 우려가 커졌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여야와 세월호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 제안을 새누리당이 거부하자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예결위 회의장을 거점으로 이달 말까지 매일 의원총회를 개최하는 등 대여 강경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여야가 당초 법안 처리에 합의했던 이날 본회의는 무산됐고 다음 주 시작되는 정기국회 일정도 큰 차질이 우려된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의 3자 협의체 거부에 대비해 강도 높은 대여 투쟁으로 전환하겠다고 결의했다.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서 3자 협의체 구성에 대해 새누리당이 오늘까지 답이 없다면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배수진을 쳤다. 이날 의총에서는 강경론이 득세하면서 장외투쟁, 단식농성, 의원직 사퇴 주장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1야당이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댓글 의혹 사건대에 이어 1년 만에 다시 거리 정치에 나설 경우 정기국회 파행은 불가피해 보인다. 당 핵심 관계자는 세월호법 처리를 위해서는 모든 방안이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3자 협의체는 기존 논의 구도를 바꾸자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위한 접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매주 월요일에 여야 원내대표 주례 회동도 미루어져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새누리당은 다만 세월호 유족과 이날 만난 데 이어 27일 다시 면담을 하기로 해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세계일보였습니다. 25일 남부 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최소 5명이 숨지는 등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시간당 최고 130mm의 비가 쏟아진 부산에선 기장군 장안읍 원자력발전소 고리 2호기의 가동이 일시 중지됐다. 폭우로 원전이 멈춰선 것은 처음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터빈을 가동시키는 증기를 냉각할 목적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취수 건물에 빗물이 많이 유입돼 전기설비 안전을 위해 오후 3시 54분 가동을 수동으로 멈췄다고 밝혔다. 또 오후 4시쯤 북구 덕천동에서 길을 건너던 남모 씨가 급류에 휩쓸려 넘어진 뒤 떠내려온 차량에 맞춰 숨졌다. 오후 3시 15분쯤 동래구 우장춘로 지하차도에선 승용차 한 대가 고립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보트로 접근, 남모 씨와 입모양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모두 숨졌다. 오후 4시 30분쯤 기장군 일광면에서도 승용차 한 대가 물에 휩쓸렸다가 논으로 밀리면서 차에 타고 있던 골프장 여성 근로자 3명 중 2명은 빠져나왔으나 조수석에 있던 홍모 씨는 숨졌다. 북구 구포일동 양덕여중 건물은 오후 4시쯤 1층까지 침수돼 학생 400여 명이 2, 3층과 옥상 등으로 급히 대피했다. 한편 부산도시철도 1호선 범호사역과 2호선 구명역 등이 침수됐다. 이 때문에 1호선 노포역부터 부산대역까지 7개 역과 2호선 금곡역부터 덕천역까지 6개 역의 전동차 운행이 중단돼 아수라장을 연출했다. 총 강우량 239mm를 기록한 경남 창원시 마산하포구 진동면 사동리에선 오후 2시 30분 물에 휩쓸려 떠내려간 시내버스에서 앞모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한 주민은 교량에 버스가 걸려있다 탈출하려던 2사람이 강에 빠졌다고 신고했다. 119 구조대는 승객 4-5명이 타고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에 따라 구조에 나섰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경제성 부족으로 취소된 영남권 신공항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2030년 김해공항의 항공 수요가 2013년의 2배인 2천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1년 경제성 부족으로 취소된 영남권 신공항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5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영남 지역 항공 수요 조사 연구 최종 보고회를 열어 영남권 5개 공항 가운데 김해공항의 항공 수요가 2013년 967만 명에서 2030년에는 2배 이상인 2162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했다. 김해공항은 지난 5년 동안 해마다 승객이 8.9%씩 늘어났으며 2030년까지 매년 4.7%씩 더 증가해 2023년이면 활주로가 혼잡해질 것이라고 정부는 예상했다. 정부는 대구공항 수요도 2013년에 108만 명에서 2030년 278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대구공항은 지난 상반기에 지난해보다 승객이 17.2% 늘어나는 등 큰 성장을 기록했다.
반면 울산, 포항, 사천 공항은 세 곳의 수요를 모두 합해도 2013년 83만 명에서 2030년 103만 명으로 별로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번 수요 예측 조사는 프랑스 파리 공항공단이 국제선, 한국교통연구원이 국내선을 맡아 2013년 6월부터 1년 남짓 이루어졌다. 김해 대구공항의 이런 성장세는 2009년부터 저비용 항공사의 운항 편수가 늘어나고 항공료가 낮아지는 등 항공시장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김해공항에서 저비용 항공사의 국제선 운항 비중은 2009년 6%에서 2013년 37%로 급속히 늘어났다. 정부는 앞으로 영남권 5개 광역정부의 합의를 거쳐 신공항의 입지, 규모, 경제성 등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에 다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09년에서 2011년 영남권 신공항의 경제성을 검토했으나 당시 후보지였던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모두 비용 대비 편익이 0.7 정도로 나와 사업이 취소됐다. 영남권 5개 광역정부들은 일제히 환영했다. 부산시는 정부가 김해공항 입 포화 상태에 도달하는 시기를 2023년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다. 신공항 착공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지사도 이날 오전 대구시청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신공항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공동발전에 적합한 곳에 건설되어야 한다며 경남 밀양이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영남권 신공항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부정적이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앞으로 김해공항의 용량이 한계를 대지만 지방정부들의 주장처럼 10조 원을 들여 새 공항을 짓는 것이 경제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김해공항을 확장하거나 작은 규모의 제2 김해공항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종 한국항공정책연구소장도 2011년에 대규모 허브공항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지 의문이다. 현재 김해공항에서 군공항을 빼내기만 해도 추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겨레 신문이었습니다. 산업은행 임직원들이 동양그룹 경영진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단서를 검찰이 포착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임직원이 지난해 1조 원이 넘는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으로 수만 명의 서민 피해자를 양산했던 동양그룹 경영진으로부터 검은 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상당한 비난 여론이 일 전망이다. 2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 조사 3부는 동양시멘트의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의 임직원 서너 명이 최근 수년 동안 동양그룹 측으로부터 5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단서를 포착했다. 검찰은 특히 동양그룹 측이 카드 매출을 허위로 부풀린 후 현금을 마련하는 속칭 카드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은행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비자금 조성 경위와 규모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동양그룹 인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금품 조성 방식과 전달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산업은행 임직원이 재무약정 조건 완화 등 동양 측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정확한 대가 관계를 조사 중이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임직원에게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뇌물 혐의가 적용된다. 지난해 정치권에서는 산업은행이 2010년에서 2012년 세 차례나 동양시멘트가 재무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약정 조건을 완화해주고 자금 회수도 시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산업은행과 동양그룹 간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 동양시멘트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동양증권을 통해 3,562억 원에 달하는 회사채를 발행하고 산업은행으로부터 2,200억 원의 자금을 빌릴 수 있었던 것도 산업은행의 묵인하에 가능했다는 지적이다. 또 산업은행 전현직 임원들이 동양시멘트의 사회이사나 고문으로 재직한 사실도 드러나 이들이 은행과 동양 측의 부정한 거래를 성사시켜준 가교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금품 수수 당사자로 지목된 은행 측 인사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인순이의 노래 듣겠습니다. 거위의 꿈.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때론 누군가가 뜻 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던 말이지.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는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다음은 정치명 기사입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소속 유가족들이 25일 만났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만남이 당초 긴장했던 것보다는 부드럽게 진행이 됐고 오는 27일 다시 만나기로 하면서 여지는 남겼다.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 의장,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 등이 여야 원내지도부와 가족대책위 김병권 위원장, 김형기 수석부위원장, 유경근 대변인 등은 이날 오후 4시 30분쯤 국회에서 만났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 주체인 여당 원내지도부가 유가족들과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동은 전날 가족대책위가 요청해 성사됐다. 회동 초반부는 험악했다. 김병권 위원장은 김 수석 부대표와 주 정책위 의장은 만나고 싶지 않다. 이분은 교통사고, 이분은 이간질하는 분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책위 의장은 교통사고 발언 앞뒤를 다 들어보셨습니까? 김 수석 부대표는 일반인 유족들이 연락 와서 만나준 게 답니다라고 반박하면서 분위기가 험해졌다. 이 원내대표가 서로 불편한 게 있었으면 툭툭 털고 가자고 다독이면서 다소 진정됐다. 양측은 오후 5시부터 1시간 50분간 비공개 만남을 이어갔다. 유족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 3자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수사권 기소권 부여 불가론과 3자 협의체 구성 반대론을 펼쳤다. 양측은 상대방 주장에 반박은 하지 않고 듣기만 했다. 첫 만남인 만큼 충돌은 피하면서 입장만 확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그간 있었던 오해를 씻고 소통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유경근 대변인은 특별법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오해한 부분을 설명했고 시간이 지나고 만남을 자주 가지다 보면 어느 정도 해소해 나가지 않을까 기대를 갖게 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는 절충안이나 이런 것을 낼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양측은 27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 경향신문이었습니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가 첫 회의를 열고 군에 입대한 병사가 인터넷과 전화 등을 통해 부모나 부대지휘관과 24시간 소통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시행키로 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국방부는 또한 전방 GOP 근무병사의 면회와 일반 부대의 평일 면회가 가능토록 보장하고 병사들이 휴가 범위 내에서 시기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 노후화된 병영 생활관의 환경을 개선해 병사들의 자율성과 휴식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육군 28사단 윤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난 6일 출범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25일 용산 육군회관에서 위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전체 회의를 열고 안건으로 제시된 40개 과제 중 이 같은 4가지를 우선 조치 과제로 선정해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의 초점은 어떻게 입대 병사들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외부와의 원활한 소통을 보장해 폭행, 가혹행위 등 병영 내 부조리를 미연에 차단할 것인가에 맞춰졌다. 그 일환으로 모든 군부대 생활관에 수신 전용 전화를 설치해 부모들이 언제든 아들과 통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9월 한 달간 전국의 군부대에서 개방 행사를 열고 부모들이 병영 환경 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병사들의 고민을 상담하고 해결해 나가는 부대에 대해서는 포상을 수여하는 방안도 우선 과제로 채택됐다. 한 참석자는 외부와의 소통 장치를 마련해도 지휘관이 이를 시행할 인센티브가 없으면 방치되기 마련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말에 면회객이 몰리는 점을 감안해 평일 면회도 시행된다. 또한 규정산 부대원의 15% 정도만 휴가를 갈 수 있어 병사들의 휴가 시기가 자꾸 밀리는 점을 감안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휴가를 선택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방개혁 2020에 따라 해체를 앞두고 있어 열악하고 노후화된 군부대에도 병영생활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예산이 대폭 투입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옴부즈맨 도입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무엇보다 국방부는 옴부즈맨을 국회나 외부 독립기관이 아닌 군 내부에 두자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를 두고 일부 민간위원과 군 관계자 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한 민간위원은 군 당국이 전향적으로 바뀌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지금처럼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군 사법체계 개선은 위원회의 권한 받기라는 이유로 다뤄지지 않았다. 논란을 의식한 듯 국방부는 즉시 추진 과제는 조속히 시행 시기를 확정할 계획이지만 다른 사안들은 아이디어 차원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위원회는 추가 논의를 거쳐 12월 병영문화 혁신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25일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현행법상 회기가 진행 중인 때에는 국회 체포 동의안 가결 없이 국회의원이 임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없다. 송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 수사를 피하거나 지연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오히려 저에 대한 의혹들을 적극적으로 해명해 반드시 오명을 벗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체포 동의안 국회 처리 이전이라도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날짜를 정하면 언제라도 출두해 당당하게 심사를 받겠다고 했다. 그러나 송 의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영장실질심사 기일은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킨 이후에 정해질 전망이다. 형사소송법 제201조 2항은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신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의자를 구인해야 하는데 구인도 체포의 일종이어서 불체포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은 국회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런 모순점은 2012년 7월 새누리당 정두원 의원이 자신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려고 해도 현행법상 포기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을 때도 부각됐던 적이 있다. 국회는 당시 해당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을 보였지만 흐지부지됐다. 송 의원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정치적 발언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는 지난 21일 송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를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그 다음 날 체포동의 요구서에 서명해 다시 검찰로 보냈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 법무부, 국무총리실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된다. 송 의원은 레일 체결장치 납품업체 AVT사 이모 대표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일보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김승덕의 우리 사랑. 나의 볼이 젖어가도 그대 향한 마음을 지울 수는 없는데 우린 정말 헤어지나요? 그대와 나는 미워할 수 없기에 헤어지는 아픔이 더욱더 깊은데 우리 사랑 어이하나요? 지울 수 없는 추억들을 남겨두고 언젠가는 서로가 헤어져야 하는데 우린 정말 잊혀질까요? 그대와 나는 미워할 수 없기에 헤어지는 아픔이 더욱더 깊은데 우리 사랑 다음은 경제미연 기사입니다. 국내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4곳꼴로 올 추석 대목에 상여금 지급 계획이 없거나 아직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지난 11일에서 18일 전국 902개 중소제조 업체를 대상으로 추석 자금 수요를 조사한 결과 추석 상여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힌 업체는 61.2%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실시된 조사 때에 견줘 5.3%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조사 대상의 23.5%는 상여금 지급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며 15.2%는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상여금 평균 지급 수준도 크게 줄어 기본급 기준으로는 58%, 정액 지급 기준으로는 62만 2천 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추석 때에 견줘 기본급과 정액 기준으로 각각 9.6%포인트와 20만 8천 원 줄어들었다.
세월호 참사 여파 등으로 인한 극심한 내수 부진에 직격탄을 맞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자금 사정을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더라도 액수를 대폭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은 자금 사정과 자금 차입 상황이 어려워 상여금을 주더라도 지급 비율을 줄이거나 축소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조사 대상 중기업체의 47.2%는 추석을 앞두고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응답했다. 자금 사정이 원활하다고 답한 업체는 14.7%에 머물렀다.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고 답한 업체는 2012년 48.7%에서 지난해 43.6%로 줄었으나 올해 다시 3.6%포인트가량 늘어났다. 자금 사정이 안 좋은 원인으로는 매출 감소를 첫손에 꼽았다. 다음으로 판매 대금 회수 지연, 납품 단가 인하, 은행 차입 곤란 등을 들었다. 매출 감소와 은행 차입 곤란 등은 작년에 비해 각각 9.5%포인트, 9.2%포인트 늘어났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가계 소비 여력이 고갈되면서 신용카드 쓰임새도 긴축과 실속 기조로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개인들의 신용카드 쓰임새가 변화하고 있다. 신차 구입이나 유흥 사치업에서의 사용은 줄고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의 사용은 늘고 있다. 그중 해외 직접 구매의 급증세가 두드러진다. 25일 한국은행의 2014 상반기 중 지급결제 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을 소비 유형별로 보면 작년 상반기에 비해 유류 판매는 16%, 국산 신차 판매는 9.6%, 유흥 사치업에서는 6.8% 감소했다. 또 패션 잡화 판매는 3.3%, 골프장에서는 1.2%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슈퍼마켓, 편의점에서의 사용은 급증했다. 큰 빚을 내는 소비를 줄이고 생필품 위주 구매를 늘린 것이다. 특히 해외 물품을 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해외 직접 구매는 5억 700만 달러로 작년 상반기에 3억 400만 달러에 비해 67% 급증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건당 결제액은 4만 8천 원으로 작년 동기 5만 1천 원에 비해서 6.1% 줄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격차도 더 벌어지고 있다. 6월 말 체크카드 발급 장수는 1억 600만 장으로 6개월 전보다 400만 장 늘었다. 반면 신용카드는 9,371만 장으로 831만 장 감소했다. 남택정 한은결제안정팀 차장은 신용카드 발급 장수는 올해 1월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 이후 휴명카드 자동 해지 증가로 크게 준 반면 체크카드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소득공제 혜택 등이 부각되면서 늘었다고 말했다. 세계일보였습니다. 주택담보 인정비율 LTV와 총부채 상환비율 DTI 등 부동산 규제 완화가 8월부터 본격 적용되고 기준금리까지 내려가면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스탠다드 차타드은행은 이달 1일부터 22일까지 주택담보대출 신청 금액이 총 9,275억 원으로 전월 같은 기간 3,137억 원의 약 3배로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와의 제휴를 통해 판매하는 금리 조정형 적격대출의 신청 금액도 같은 기간 1,647억 원에서 4,773억 원으로 늘었다. 정부가 LTV DTI 한도를 늘린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달부터 LTV DTI 최대 한도를 각각 70%, 60%로 늘렸다. 스탠다드 차타드은행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신용등급별로 한도의 차등을 두고 있는데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신청하는 고객의 신용등급을 평가해 총 7등급 중 1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최대 LTV 한도를 70%까지 부여하고 그 외의 등급에는 60%를 부여하고 있다. 그 결과 8월 새로 대출을 신청한 고객의 약 85%가 최대 70%의 LTV 한도를 부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8월 기준금리 인하는 이미 시장금리에 반영된 상태다. 만기 10년 이상인 분할 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 전체의 평균금리는 7월 기준 스탠다드 차타드은행이 3.55%, 신한은행 3.62%, 우리은행 3.68% 등이다. 박종관 스탠다드 차타드은행 개인여신 상품부 부장은 대출금 연체가 없는 고객들은 대부분 최대 70%의 LTV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며 대출 한도가 증가함에 따라 대출 신청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이자연이 부릅니다. 당신의 의미.
네, 다음은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송소진 씨 전해주세요. 오늘은 동해안 지방에만 비가 오겠고요. 그 밖에 전국은 하늘이 차차 개겠습니다. 지금 중부지방은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드러난 곳도 있지만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상태입니다. 강원 영동에는 비가 오고 있는데요. 오늘 동풍이 불어오면서 강원 영동과 경상도 동해안에는 비가 오겠고요. 강원 영서에도 오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은 오늘 하늘이 차차 개겠지만 오후부터 밤사이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점차 불안정해져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 경남 서부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대전, 제주 28도, 대구 29도, 전주 30도 등으로 어제보다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이 끼는 가운데 일부 내륙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목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는 제주도에만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7.8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철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쿠레일 교통센터의 주인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열차의 좌석 구하시기 전반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하행선 열차 중 청량역에서 강릉역까지 운행하는 태백선은 오늘 준비된 모든 열차에 100석 이상 시 자리가 남아 있고요. 중앙선도 이후 밤 9시 13분 마지막 열차까지 좌석 예매가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라선과 호남선, 장항선 역시 각각 한두 편의 열차를 제외하고 자리 구하시기 편안합니다. 또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경부선과 용산역에서 춘천역까지 운행하는 경춘선의 ITX 청춘열차 역시 몇 편의 열차에는 예밀이 높습니다만 대부분의 열차에 지금은 100석 이상씩 자리가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상행선 열차도 좌석 구하시기 편안합니다. 장항선과 중항선, 태백선과 경춘선의 ITX 청춘열차는 지방에서 올라오는 대부분의 열차에 적게는 100석, 많게는 200석 이상씩 자리가 남아 있고요. 경부선과 호남선, 전라선도 저녁 7시 이전에 배차된 몇 편의 열차를 제외하고는 출발 시간을 가까이에서도 자리 예매하시기 편안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명절 연휴 기간에도 역 귀성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짐작이 되고요. 코레일에서는 역 귀성하시는 분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정해진 KTX 열차에 한해서 기본 운임보다 30에서 최대 70%까지 할인을 해서 승차권을 예약이나 발권하고 있으니까 승차권 구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레일 교통정보였습니다. 이규석입니다. 기차와 소나무. 기차가 서질 않는 간이역에 기작은 소나무 하나 기차가 지날 때마다 가만히 눈을 감는다. 남겨진 이야기만 뒹구는 역에 기작은 소나무 하나 낮은 귀를 열고서 살며시 덕을 고인다. 추억
하다가 가만히 눈을 감는다. 사람들에게 잊혀진 이야기는 산이 되고 우리들에게 버려진 추억들은 나무 되어 기적 소리 없는 아침이면 마주하고 노래를 부르네. 마주보고 노래를 부르네. 다음은 사회명의사입니다. 보건복지 분야 고위 관료들이 퇴직 후 대거 산하기관이나 이익단체에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세월호 참사 후 관피아 논란이 거센 가운데 보건복지에서도 예외가 없는 모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25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4급 이상 퇴직사 474명 중 144명이 산하기관이나 이익단체 관련 사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실의 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출신 재취업자 52명 중 10명이 산하기관 기관장직을 맡았다. 복지부 고위 관료가 퇴직 후 그대로 수평 이동한 셈이다. 복지부 차관직을 지낸 이가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장직에 올랐고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끝으로 옷을 벗은 관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을 맡았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역대 원장 3명 모두 복지부 출신 인사였다. 퇴직하자마자 곧바로 재취업을 하는 사례도 빈발했다. 복지부 감사 담당관을 끝으로 물러난 한 고위 관료는 퇴임 일주일 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이사에 재취직했다.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을 지낸 복지부 관료는 퇴임 다음 날에 건강보험공단 기획이사에 취임했다. 식약처 낙하산 인사의 정도도 만만치 않았다. 퇴직자 중 92명이 취업했다. 92명은 산하기관 재취업이 11명, 타기관 재취업이 81명으로 이익단체나 관련기관 재취업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익단체나 관련기관에 재취업한 고위 공직자들은 대부분 고위 임원직을 맡아 대외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국 대사관 주재관을 끝으로 옷을 벗은 식약처 고위 관리는 퇴직 후 2달 만에 한 의료업체의 부사장직을 맡았다. 복지부와 식약처 출신 임원들의 대외 활동으로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업계 간의 유착관계가 형성돼 국민 건강과 먹을거리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복지부 및 식약처 공무원의 낙하산이 횡행하는 것은 해당 부처가 산하기관의 임직원 임명권을 직간접적으로 행사하는 상황에서 공직자윤리법의 제도적 결함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며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3년으로 늘리고 제한 대상 기관도 확대한 정부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였습니다. 지난해 농업용 면세유 불법 유통 규모가 18,400킬로리터, 186억 원어치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면세유를 농업에 사용하거나 농기계 폐기 신고를 하지 않고 면세유를 받는 등의 적발 건수가 8,600건을 넘었다. 불법 유통 면세유의 대부분은 경유였다. 세금 감면이 크고 자동차 등에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경유 공급을 제한하고 등유만 제공하기로 하는 등 면세유 관리 강화에 나섰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용 면세유 불법 유통 8,695건, 18,408킬로리터를 적발했다. 2011년에 적발된 건수 물량 금액의 2배가량이다. 이 중 면세유를 농작업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주유소에 넘기는 등의 조세특례 제한법 위반이 563건으로 물량은 5,357킬로리터였다.
신고 기간을 넘기지는 않았지만 농기계의 폐기나 양도 등을 당국에 알리지 않아 적발된 행정행위 미이행이 8,132건이었고 회수된 면세유는 13,051킬로리터였다. 신고 기간을 넘기면 조특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농관원은 행정행위 미이행은 이미 배정받은 면세유를 다른 용도로 쓰거나 신고 기간을 넘길 가능성이 커 미리 단속한다고 밝혔다. 불법 유통 면세유 중 경유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조특법 위반 물량의 96%가 경유였다. 49개 주유소는 농업인 등에게서 무자료 면세유를 사들여 460킬로리터, 4억 4,468만 원어치를 불법 유통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7월부터 모든 농업용 난방기의 경유 공급을 제한하고 등유만 공급하기로 했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부채 덩어리 공기업들이 경영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복리후생비 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토부 산하 22개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전년 대비 4.7% 늘어난 223조 원에 이르지만 이들 기관은 성과급 5,789억 원과 복리후생비 578억 원을 지급했다. 1억 원 이상의 성과급을 받은 기관장도 7명에 이른다. 이 같은 사실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내놓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2013년 경영실태 분석 결과에서 드러났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성시경의 거리에서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가 없는 거리에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마냥 걷다 보면 추억을 가끔 마주치지. 떠오르는 너의 모습, 내 살아나는 그리움 한 번에 참 잊기 힘든 사람이란 걸 또 한 번 느껴지는 하루. 어디쯤에 머무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걷다 보면 누가 말해줄 것 같아. 이 거리가 익숙했던 우리 발걸음이 나란했던 그리운 날들 오늘 밤 나를 찾아온다. 널 그리는 널 부르는 내 하루는 애태워도 마주친 추억이 반가워. 날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면 텅 빈 거리 어느새 수많은 네 모습만 가득해. 막다른 길 다달아서 낯익은 벽 기대보며 가로등 속 환히 비춰지는 고백하는 내가 보여. 떠오르는 그때 모습, 내 살아나는 설레임 한 번에 참 잊기 힘든 순간이란 걸 또 한 번 느껴지는 하루. 아직 나를 생각할지 또 그녀도 나를 찾을지 걷다 보면 누가 말해줄 것 같아. 이 거리가 익숙했던 우리 발걸음이 나란했던 그리운 날들 오늘 밤 나를 찾아온다. 그리는 널 부르는
방송 외로워 말아요 사랑해요 늘 곁에 있을게요 사랑의 소리 KBS 사랑의 소리 방송 언제나 여기에 네, KBS 제3라디오 오늘의 신문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국제면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취임 이후 한 번도 열리지 못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일본인들은 일본이 양보까지 하면서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22일에서 24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47%로 서둘러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을 앞섰다고 25일 보도했다. 중일 정상회담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45%로 조기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보다 많았다. 신문은 현재 일본에서 한중 관계와 관계 개선의 여지를 찾자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지만 각국과 재반 현안에 대한 주장의 차이가 커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국민 여론이 둘로 분열된 상황이라고 해석했다. 아베 정권은 오는 11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를 계기로 한 번도 열리지 못한 한국, 중국과의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한 사전 조처로 이달 초 미얀마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 포럼 등에서 한중과 각각 외무장관 회담을 개최했고 아베 총리는 패전 기념일인 15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은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조처를 요구하고 중국도 아베 총리가 앞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센카쿠 열도에 영토 분쟁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길 요구하고 있다. 유흥수 신임 주일대사도 25일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일 정상회담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역사인식 문제에서 일본의 성의 표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양보할 수 있다는 태도가 아니어서 아직까지는 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본에서는 한국 등 주변국들에 이미 충분한 사과를 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와 한중과 큰 시각 차이를 보였다. 마인지 신문이 23일, 24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일본인의 절대 다수인 67%는 일본이 과거 역사에 대해 주변국들에 충분히 반성했다고 응답했다. 충분치 않다는 의견은 22%에 불과했다. 그러나 11월 한국, 중국과 정상회담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인 84%가 하는 게 좋다고 답했고 아베 총리가 15일 야스쿠니를 참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71%가 적절했다고 응답했다. 제1조선인 한국인을 인종적으로 멸시하는 반한 시위에 대해서도 다수인 67%가 불쾌한 일이라고 답했다. 한겨레 신문이었습니다. 이슬람 국가 IS가 이제 시리아 북부의 정부 공군 기지를 장악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미국인 기자 제임스 폴리 참수 뒤 오바마 정부가 시리아의 IS 세력들에게도 폭격을 퍼부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일어난 사태다. 24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IS는 지난 주말 치열한 전투 끝에 마침내 시리아 동북부 라카 지역의 타브카 공군기지를 장악했다. 타브카 공군기지는 시리아 북동부의 전략 거점으로 헬기, 탱크 외에도 대규모 탄약 저장고가 있는 곳이다. 이 때문에 IS는 이달 초부터 공군기지를 탐내기 시작했고 양측은 지난주 화요일부터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해 500명 가까운 사망자를 낸 끝에 IS 손에 떨어졌다. 정부군은 전투기까지 동원해 저항했으나 결국 넘겨줬다.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시민단체 시리아 인권감시기구의 라미 합델 라흐만은 IS 조직원들이 참수한 정부구 병사들의 목을 흔들고 다니면서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AFP 통신은 IS의 탄탄한 지역 기반 구축에 주목했다. 타부카 공군기지 장악으로 이제 IS는 시리아 서부와 남부로도 눈길을 돌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다만 중부 지역에서는 알카에다의 시리아 내부 연계 조직인 알누스라 전선에 IS가 밀리고 있다고 전했다. AP통신은 북동부 지역 장악과 맞물려 IS가 중부 지역은 알누스라 전선에 넘기면서 자발적으로 퇴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알누스라 전선은 폴리 참수 뒤 미국인 기자를 석방한 조직이기도 하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25일 러시아 군이 국경을 침범해 교전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레오니드 마튜킨 우크라이나 국방부 대변인은 러시아 탱크와 장갑차 수십 대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입했다며 현재 국경 수비대가 이들에 맞서 교전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장악하고 있는 산업도시 마우리폴에서 동쪽으로 45km가량 떨어진 아조프의 인근 노브 아조프스크에서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과 정부군이 교전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통신은 반군에 합류한 러시아 탱크와 무장 장갑 차량이 50대가량이라면서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가 이들과 대치 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측 주장을 일축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들어본 바 없다. 우크라이나와 서방 언론의 허위 보도가 많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친러 반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부에 추가로 구호 트럭들을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은 20일 루간스크에 전달한 식료품과 식수 등 첫 구호품이 현지 국제적십자사 협조로 주민들에게 배포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구호품을 실은 트럭 280여 대를 보냈으며 우크라이나는 이를 침공이라고 비난했다. 러시아 구호 트럭은 구호품을 전달한 뒤 다음날 러시아로 귀환했다. 이런 가운데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6일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분쟁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휴전을 위해 양국 국경에 확실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였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베이 지역에서 24일 새벽 25년 만에 최대 규모인 6.0의 지진이 발생해 170여 명이 다치고 건물과 도로 등이 파손됐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USGS는 지진에 따른 경제적 피해 규모가 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USGS는 이날 지진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북동쪽으로 50km 떨어진 나파 카운티에서 일어났으며 진원의 깊이는 10.8km라고 밝혔다. 지진으로 172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1명은 위독한 상황이라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보도했다. 이날 밤까지 만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600가구는 단수 피해를 겪었다. 제니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피해 지역인 나파, 소노마, 솔라노 카운티 일대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정부 차원에서 총력적인 지원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USGS에 따르면 이번 지진의 강도는 62명이 숨진 1989년 10월 17일 규모 6.9 지진 이후 최대지만 1906년 3천여 명이 사망한 규모 8.3의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에 비하면 500분의 1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이번 지진이 대재앙의 전조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CNN 방송은 전문가들은 만일 머지않은 미래에 대지진이 일어난다면 산 안드레스 단층에서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지진의 원인이 된 단층은 그것과는 다르다고 분석했다. 이번 지진이 일어난 지역은 웨스트 나파 단층으로 두 지층이 수평 방향으로 미끄러지며 형성되는 주양 이동 단층에 속한다. 이날 오후 6시 21분쯤 남미 페루 남부 지역에서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앙은 수도 리마 남쪽 380km 지역이며 인명피해나 대규모 건물 피해는 없었다. 지난 23일엔 칠레에서 규모 6.6의 지진이 발생했다. 두 나라는 세계 지진의 80~90%가 발생하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해 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이제 다시 울지 않겠어. 떠는
네, 다음은 사설입니다. 부산 경남 포구 인명피해 불가항력이었나라는 제목의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25일 부산 경남 지역에 폭우가 내려 최소 8명이 사망 실종됐다. 모두 좀 더 조심했으면 막을 수 있었던 참변이었다. 하루 최고 240mm를 넘는 기록적인 강수량이긴 했지만 우리 사회의 집중호우 대비책이 여전히 취약함을 드러냈다. 이날 희생은 당국의 차량 통제 소홀과 안전 불감증이 부른 비극으로 보인다. 경남 고성군과 창원시를 잇는 지방도에서 시내버스가 금리에 휩쓸려 떠내려갔다. 대학생 안 모양이 숨진 채 발견됐으나 차 안에 탔던 희생자가 최소 3명이 더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이 버스는 원래 노선에서 경찰 제지로 막히자 더 위험한 하천 지방도로로 우회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 동래구 우장춘 지하차로에서는 승용차가 물에 잠겨 남모 씨와 손녀 임 모양이 숨졌다. 경찰은 오후 2시 17분쯤 지하차로 앞에 출입 금지 안내판을 세웠다고 밝혔으나 이후 승용차가 지하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기장군에서는 승용차가 범람한 하천물에 빠져 홍모 씨가 사망했다. 부산 덕천 이동 아파트 앞길에서는 남모 씨가 빗길에 휩쓸려 내려가 숨졌다. 이처럼 도심 도로나 주택가 아파트 앞에서 인명사고가 줄을 이은 것은 여전히 지자체와 경찰 소방당국의 안전대비가 허술하다는 비판을 부르고 있다. 부산시 구포동 양덕여중에서는 학생 380여 명이 건물 5층으로 대피했다 구조되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이 학교는 해발 642m의 백양산 중턱에 있어 지난 18일에도 긴급 대피하는 등 폭우 때면 침수와 산사태 위협을 겪는다고 한다. 이날도 백양산 계곡의 물과 토사가 교사를 덮쳤다. 부산시의 지하철, 도시철도 역시 곳곳이 침수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운행 중단이 꼬리를 물었다. 부산 지하철 노포역과 화명역의 선로가 물에 잠겼으며 도시철도 범어사역, 구명역, 금사역도 침수돼 해당 구간의 운행이 중단됐다. 국철도 기장군 기장역과 원래역 사이 철로가 잠기면서 열차가 운행되지 못했다. 폭우로 원전이 처음 가동을 중단한 사태도 빚어졌다. 이날 기장군 고리 원전 2호기는 취수 건물 일부에 빗물이 많이 들어와 가동을 멈췄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피해 건물이 냉각을 위해 바닷물을 끌어오는 구조물로 원자로 등 안전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정도의 폭우에 견디지 못하는 원전이라면 이보다 더한 호우나 쓰나미에 과연 안전하겠느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지진 이후 쓰나미에 침수되면서 일어났다. 지구온난화로 기상이변이 예고되는 가운데 더 큰 비극을 막으려면 면밀한 원인 분석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호우가 닥치면 공무원들은 신속히 출동해 침수가 시작된 도로나 지하철의 통행을 막아야 한다. 시민들도 통제에 적극 따라줘야 한다. 원전 등 국가기관 시설의 안전 대비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안전 기준만 따질 것이 아니라 시설을 더 보강할 게 없는지, 비상시 직원들의 대처 훈련은 제대로 돼 있는지를 점검하고 취약점을 고쳐 나가야 한다. 가장 큰 비극은 언제나 인재로 밝혀졌다. 중앙일보였습니다. 다음은 병영 바꾸려면 군 사법개혁 옴부즈맨 도입해야 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고참병사의 가혹행위로 숨진 윤모일병 사건을 계기로 병영문화를 바꾸자며 국방부가 설치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전체 회의가 어제 열렸다. 그러나 이 회의가 병영문화 개선에 성과를 내리라는 기대감은 높지 않다. 무엇보다 국방부가 그동안 병영문화를 바꿀 수 있는 제도 개혁에 부정적 태도를 견제해왔기 때문이다. 국방부와 군 수뇌부가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회의를 열고 토론을 한다고 해서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다. 병영을 바꿀 수 있을지 판가름할 핵심 제도는 두 가지, 군사법제도 개혁과 국회 옴부즈맨 제도이다. 현재 군사법제도는 군 지휘관의 부하인 법무장교가 검사, 판사 역을 맡고 지휘관이 감형 등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민주적 절차가 결여된 이런 군사법체계에서 엄정하고 객관적인 심판을 할 수 없는 건 당연하다. 병영 내 문제가 생기면 지휘관이 자기 책임을 피하기 위해 혹은 문제 간부를 보호하기 위해 얼마든지 은폐 조작하거나 재판에 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가혹행위로 실형 선고를 내린 경우가 극히 드물었고 2010년에서 2013년 가혹행위에 연루된 간부가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다. 이런 비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군사법원, 검찰을 지휘관의 통제받게 둬야 한다. 그러나 군은 지휘권을 훼손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군은 국회의 병영 내 인권 침해를 조사할 수 있는 옴부즈맨을 두자는 국회 옴부즈맨 제도도 거부하고 있다.
군은 지휘권 약화, 군 정보 유출,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와의 기능 중복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군 정보 유출은 방지 장치를 도입하면 된다. 그리고 제 역할을 못하는 국민권익위, 인권위 핑계를 대는 건 너무 군색하다. 병영 내 가혹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군대의 폐쇄성에 있다. 병영 깊숙이 일어나는 일을 외부가 전혀 알 수 없는 닫혀있는 병영에서는 야만이 고개를 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군인은 사회로부터 격리된 노예가 아니다. 그들은 제복 입은 시민이다. 이 사회가 민주주의 체제라면 군인 역시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렇게 민주화된 군대의 건강함이 있어야 강한 군대, 강한 규율도 가능하다. 병영을 민주적 절차와 가치의 예외지대로 두겠다는 군 수뇌부의 사고는 군사 독재의 잔재이다. 군 지휘관은 어떤 근거로도 민주주의, 인권을 벗어난 예외적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경향신문 사설이었습니다. 이문세의 노래입니다. 가을이 오면.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싱그러운 바람 가득한 그대의 맑은 숨결이 향기로워요.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면 님의 부드러운 고운 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가을이 오면 호숫가 물결 잔잔한 그대의 슬픈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지나온 날의 그리운 그대의 맑은 사랑이 향기로워요. 노래 부르면 떠나온 날의 그 추억이 아직도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 잊을 수 없는 님의 부드러운 고운 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면 님의 부드러운 고운 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노래 부르면 떠나온 날의 그 추억이 아직도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 잊을 수 없는 님의 부드러운 고운 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네, 다음은 스포츠 소식입니다. 한국 리틀 야구 선수팀이 월드 시리즈를 제패했습니다. 서울신문 기자입니다. 2014 리틀 리그 월드 시리즈 결승전이 열린 25일 미국 펜실베니아주 윌리엄스포트의 라마데 스타디움
국제그룹 우승팀 한국이 미국 그룹 우승팀인 일리노이주 대표팀을 8대4로 몰아넣은 채 6회 마지막 수비를 펼쳤다. 3회부터 등판한 최해찬이 2사 1-2루에서 평범한 2루 땅볼로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잡는 순간 포수 한상우는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마운드로 뛰어올랐다. 우승의 기쁨을 만끽하는 것도 잠시 13명의 야구 소년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한 미국 선수들과 악수를 나눴다. 승자라고 으스케하지 않았고 패자도 기죽지 않은 채 흥겨운 세리머니를 펼쳤다. 외야를 한 바퀴 돈 뒤 3루 더그아웃으로 가 열렬한 응원을 펼친 교민들에게 큰 절로 답례했다. 소년들은 마운드에 작은 태극기를 심으며 올해 대회 챔피언이 한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렸다. 6년 전 베이징 올림픽 야구 금메달을 딴 바로 그 국가대표팀의 모습이었다. 리틀 야구 불모지나 다름없는 한국이 정상에 선 것은 2연패를 달성한 1984년에서 85년에 이어 무려 29년 만. 12세 이하 서울 대표로 꾸려진 대표팀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예선에서 6전 전승으로 출전권을 손에 넣었고 본선에서도 체코, 푸에르토리코, 일본을 연달아 꺾으며 4전 전승으로 국제그룹 우승을 차지했다. 결승에서 야구 종주국 미국까지 제압 11전 전승의 무적 행진을 펼쳤다. 고작 7개의 리틀 야구 전용구장을 갖춘 한국으로서는 기적과 다름없는 결과다. 2006년까지만 해도 20여 개에 불과했던 팀이 최근 적극적인 육성으로 150여 개로 늘어났지만 미국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웃 일본만 해도 공식팀만 700개, 비공식 팀까지 합치면 20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이었습니다. 한국이 제4회 아시아 배구연맹 AVC컵에서 6전 전승으로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박기원 한국 남자배구 대표팀 감독은 인천 아시안게임 전초전인 이 대회에서 정상에 오른 것도 기뻐했지만 베테랑 세터 한 선수가 살아난 것에 반색했다. 한국은 24일 늦은 밤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쇼락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AVC컵 남자 배구대회 결승전에서 인도를 3대0으로 꺾고 이 대회에서 처음으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한국은 1회 태국 대회 때 위에 올랐지만 2회 이란 대회에서 6위, 2년 전 3회 베트남 대회에서는 5위에 그쳤다. 박 감독은 오랜만에 실전 경기에 나선 한 선수의 활약을 칭찬했다. 지난해 11월 군에 입대한 한 선수는 이번 대표팀에 합류를 했지만 그동안 개인 운동밖에 할 수 없어 컨디션이나 경기 감각은 떨어졌다. 하지만 그는 대회 베스트 세터상을 받는 등 예전 기량을 되찾았다. 박 감독은 한 선수의 컨디션이 올라온 것이 고무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 선수가 체중도 10kg 정도 뺐다며 아시안게임에 맞춰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번 대회에서도 2경기 정도는 감을 찾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인천 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해 참가한 대회에서 우승까지 이끈 박 감독은 먼저 선수들의 정신력에 박수를 보냈다. 물론 아쉬움도 드러냈다. 박 감독은 공격력은 아시안게임에 맞출 수 있겠지만 계속 서브가 올라오지 않고 있고 리시브도 마찬가지라면서 전광희는 체력을 보강해야 하고 박철우와 송명근도 더 올라와야 한다며 세계선수권대회에 나가서 수준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8년 만에 출전권을 딴 올해 남자 배구 세계선수권대회는 31일부터 폴란드에서 열린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양희은의 노래 듣겠습니다. 한계령. 저 산은 내게 오지 마라 하고 발 아래 젖은 계곡 첩첩산중 저 산은 내게 잊으라 잊어버리라 하고 내 가슴을 쓸어내리네. 아 그러나 한
떠도는 바람처럼 저 산은 내게 내려가라 내려가라 하네 지친 내 어깨를 떠미네 그러나 한 줄기 바람처럼 살다 가고파 이 산 저 산 눈물 구름 몰고 다니는 떠도는 바람처럼 저 산은 내게 내려가라 내려가라 하네 지친 내 어깨를 떠미네 다음 소식입니다. 교육부가 학교법인 상지학원이 제출한 김문기 상지대 총장의 이사 취임 승인 신청서를 공식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교육부는 25일 전자문서를 통해 김 총장의 이사 취임 승인 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993년 임시이사 선임 당시 부정행위 당사자들을 최근에 이사로 선임 의결해 학내 갈등 상황을 야기하고 지난 1월 김문기 후보를 정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이사회의 결정 사항이긴 하나 김 씨가 과거 부당한 행위로 실형 선고를 받았고 최근에도 검찰의 수사를 받는 등 정상적으로 총장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총장 사퇴를 권고한 바 있다. 교육부는 또 상지학원 측이 최근 연임을 결정해 신청한 김길남, 한희헌, 이영수 이사 등 3명에 대한 이사 취임 승인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임기가 끝난 이후 승인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들 이사 3명의 자녀의 임기는 오는 29일까지다. 최동권 상지대 교수협의회 공동대표는 이날 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해 구재단 측 인사인 현 이사진을 전원 교체하고 공익성 있는 인사를 재선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지대 총학생회도 이날부터 등록 거부 투쟁에 돌입했다.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도 이날 서울 시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지대 사태를 방조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라고 촉구했다. 상지대 전직 총장 이사장 등은 26일 오후 긴급 간담회를 갖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경향신문이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 2곳 중 한 곳에 농림축산식품부 퇴직 공무원들이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인증기관을 관리 감독하던 공무원들이 해당 기관에 재취업하는 관행이 친환경 농산물 제도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경대소 의원은 25일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 73곳 중 35곳에 농식품부 퇴직 공무원 85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친환경 농피아이자 친환경 인증 전관예우라고 지적했다.
경위원은 특히 직접적으로 친환경 인증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농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 품질 관련 퇴직 공무원이 63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인증기관 10곳은 퇴직 공무원이 직접 기관을 설립했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가장 많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한 기관 역시 퇴직 공무원이 세운 기관이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제도는 2001년 도입됐지만 부실 인증과 인증 비리가 끊이지 않는 등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 제도는 농가농과 민간 인증기관이 농약과 항생제 등 사용 여부를 판단해 해당 농산물이 친환경임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친환경 농산물은 일반 농산물에 비해 50% 이상 비싸므로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는 체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시행 10년이 넘었지만 소비자들은 아직까지 친환경 농산물인지 믿고 살 수 없다는 불신이 크다. 농식품부 설문조사 결과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자 만족도는 2012년 67.8%에서 지난해 60.9%로 오히려 떨어졌다. 부실 인증이 적발돼 인증이 취소된 사례는 2006년 553건에서 2012년 5,806건으로 급증했다. 또 인증이 취소되면 1년간 재인증이 금지됨에도 인증기관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인증을 해준 사례도 281건이나 됐다. 심지어 10개 인증기관 소속 임직원들은 자신이 경작한 농작물의 친환경 인증을 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농식품 인증제도 운영 실태 감사 결과 농식품부가 인증비리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인증기관 지정 요건과 부실 인증에 대한 제재 수준을 느슨하게 운용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뒤늦게 인증비리가 발생한 경우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등의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경위원은 인증기관의 슈퍼갑인 농식품부 퇴직 공무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인증기관에 재취업하면서 인증기관 관리감독 공무원과 인증기관 간 유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노인 학대가 5년 새 무려 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지난해 9월 경기 평택의 한 요양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80대 노인 2명을 침대에 묶어둔 채 열흘 넘게 방치했다. 야근에는 다른 노인 5명을 병실에 방치한 채 직원들이 모두 퇴근해버리기도 했다. 이 시설 원장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요양원을 폐쇄해버렸다. 급속한 노령화로 노인 요양시설과 양로원 등 노인 생활시설이 늘어나면서 이곳에서 벌어지는 노인 학대가 5년 새 5배가량 급증했다. 25일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간한 2013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많은 노인학대가 벌어진 곳은 가정으로 2,925건이 발생했다. 2008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가정 내 노인학대는 매년 80%를 웃돌고 있다. 지난해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는 모두 251건으로 2008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박완규의 가질 수 없는 너 전해드리면서 8월 26일 오늘의 신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배창부 이슬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술에 취한 네 목소리 문득 생각났다던 그 말 슬픈 예감 가누면서 내게로 달려갔던 날